예, 안녕하세요. 이정회계부 허홍회계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국가회계 특성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국가회계 특성의 첫 번째 중요한 게 수익 정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원가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자산과 부채 측면에서 우리 국가회계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자산과 재산의 차이, 그 다음에 채무와 부채 차이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재산 채무보다는 자산과 부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밑에 3번과 4번과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국가는 국가만이 소유하는 자산이 있고요. 국가의 부채는 차입자가 상환자가 다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 자산이 있어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기업 현금 갖고 있을 거고요. 자, 은행에다가 예치한 금융상품도 갖고 있을 거고, 유가증권도 갖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도 갖고 있을 거고요. 물건을 팔고, 아직 신용으로 팔면 돈 받을 권리도 생기죠. 미수채권 또는 매출채권도 있고요. 자, 물건을 팔려면 그 물건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자, 재고자산도 있을 수 있고요. 물건을 만들기 위한 토지나 건물, 기기가 필요한 유형자산, 요새는 지적재산 같은 무형자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야 돼요. 돈을 벌 수 없는 자산은요, 기업에서는 자산으로 보질 않습니다. 형태는 이것처럼 자산처럼 보이지만요, 실질적으로 그걸 돈을 못 버는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는 과감히 자산에서 없애버립니다. 그거를 어려운 회계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손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자, 그럼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도 이제 경영이나 재정활동이라고 하겠죠. 자, 재정활동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산이 필요합니다. 국가도 현금 갖고 있고요. 국가도 유가증권 다 유가증권이나 은행에 금융상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같은 경우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고지하게 되면은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국가도 물건 다 팔고요. 그 다음에 국가도 청사 같은 건물이나 이런 유형자산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무형자산, 특허권이나 이런 무형자산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기업하고 국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국가는 기업이 가지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질 수 없는 이 특수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예요. 사회기반시설, 군사자산, 그 다음에 사회적 약세된 저리의 융자금, 유산자산, 천연자원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1, 2, 3번인 사회기반시설, 군사자산, 융자금은 우리 재정상태표라고 하는 재무제표에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산자산은 관리 현황만 필수 보충 정보에 기록하고 있고요. 천연자원은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자, 사회기반시설이 뭘까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얼른 봐도 뭐예요?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하고 건설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토 전반적인 데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 기반 시설은 도로 있으면 자산일 것처럼 보이고 댐 있으면 국가의 자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도로 타고 다니면 이런 국도나 이런 거 타고 다니면 돈 내세요? 쉽게 얘기하면 돈 안 냅니다. 아까 지금 제가 기업은 뭐라 그랬어요? 그 자산을 가지고 돈을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만들지 않으면 기업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도로 타고 다니면 돈 내나요? 돈 안 냅니다. 그러면 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기업의 관점에서는요, 도로는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돈을 내는데요? 맞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돈을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속도로는 종류가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적 도로, 그게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민자도로라고 들어보신 적 모르겠네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이것도 민자도로고요. 우리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중에서 서울 춘천까지가 민자도로고요.
여러 가지 민자도로가 되게 많습니다. 민자도로를 한번 타보시면요. 요금이 일반 뭐 경부 고속도로 이런 거 타는 것보다 요금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데 민간에서 운영하니까 비싼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엄밀히 말하면은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정상적인 통행료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간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운영하는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적정한 이윤까지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부 타고 중부 타면은 상대적으로 고속도로 요금이 통행료가 쌉니다. 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싼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민자도로가 비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도 통행료 금액이 낮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충분히 통행료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라면 뭐예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기업 관점에서는 이 자산으로 그러니까는 물론 전체를 자산으로 보지는 않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정 부분 돈 못 버는 만큼은 아까 지금 제가 손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손상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나요, 근데? 고속도로가 그러면 항상 돈을 많이 그러면 요금을 올려야 되냐? 또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민자도로보다 일반 고속도로가 싼 이유만큼 결국은 그만큼은 국가의 세금으로 결국은 그건 메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국가는 뭐예요? 그런 고속도로를 많이 놓고 원활하게 놔서 국민들이 원활하게 이동의 자유를 펼칠 수 있고 경제적이나 물류 측면에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요. 개념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벌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는 거의 보면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이에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국가에서는 자산으로 봅니다. 자, 이런 식의 논리라 그러면은 군사 자산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전투기도 있고 이제 무장한 경찰이나 이제 군인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무기 중에 제일 비싼 게 뭐냐면은 전투기 있습니다. F-35 전투기 아시죠? 자, 이거 한 대가 얼마냐면은 한 1,500억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 전투기 1,500억 들어왔습니다. 뭐 그거 한 대만 들어왔어도 안 돼요. 여러 대가 들어와야지 이제 한 부대를 이루어서 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전투기 들어왔으면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면 막 돈을 뿌려주나요? 그런 거 결코 아니죠. 전투기 보고 있는 것만 만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투기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럼 기업 회계 관점에서는 사실은 저 전투기는 자산이 아닙니다. 다 그냥 손상으로 처리해야 돼요. 속된 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투기 구입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 전투기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사 자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예산도 잘 봤지만 대한민국 예산의 4번째 정도 차지하는 게 국방 예산입니다. 그 국방의 상당 부분은 무기 사는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산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기업회계 관점에서 돈 버는 관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뭐예요? 안보, 치안, 국방이라고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기업은 이런 자산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돈을 벌질 못했는데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TV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언맨 여러분 아시죠? 아이언맨 보면은 거기 주인공이 무슨 군수회사 회장이었을 거예요. 거기 뭐 무기도 있던데 그거는 일련 군사자산 즉 나라를 지키고 방어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재고자산, 물건을 팔기 위해 갖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업이 뭐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뭐예요? 이런 거 하라라고 존재하는 게 국가인 거죠. 그래서 국가는 기업과 다른 성격의 자산을 갖고 있고요. 돈은 안 되지만은 뭐예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리의 융자금입니다. 자, 기업은요, 돈을 빌려주면은 무이자를 빌려준다? 낮은 이자를 빌린다?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지 싸게 빌려주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리의 대여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거나 아니면 함부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이거 혹시라도 특수관계자한테 그냥 무상으로 아니면 저리 이자로 빌려줬다 해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요.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세금 엄청나게 때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는요. 거기 2019년 기준 같은 거 놓고 보면은 이렇게 낮은 이자 빌려준 금액이 9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다 누구한테 가냐 보니까는 서민. 자, 국토교통부가 제일 많아요. 보니까 서민의 주택자금으로 돈 나가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농림부 같은 경우는 농민.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특수산업. 고용노동 같은 경우는 근로자. 전부 다 뭐예요? 사회적으로 좀 약자에 해당되는 계층한테 뭐예요? 사회적 혜택을 주는 상황입니다.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고 사회 이론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국가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업은 이런 게 있을 수 없지만 국가기 때문에 뭐예요? 사회적 약자도 보호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낮은 이자,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낮은 이자의 융자금리라는 어떤 특수한 자산도 가지고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유산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자산은 뭐냐면은 문화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문화재는 뭐냐면은 문화재 보호법상 일반 기업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법상 이제 국가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문화재 특성은 뭐가 있냐면요. 가격을 정확하게 신뢰성에 매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쓰신 뭐 난중일기, 즉 국보죠. 아니면은 뭐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 이런 거 있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가격을 매기기가 참 애매하죠. 왜냐 속된 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산자산은 재정상태표에 계산하지 않고요. 관리 내역만은 이제 필수 보충 정보로 인식을 해요. 자, 거기 그 2015년에 나온 좀 옛날 된 기사긴 하지만은 보면 뭐예요? 유산자산도 자산이 맞습니다. 거기 뭐냐면 아크로폴리스, 우리 그리스에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죠. 거기서 뭐 내다 판다라는 의미도 나옵니다. 왜냐면 이때가 그리스가 이제 심각한 재정이기 때문에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심각한 재정 위기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채권이 그 돈을 제일 그리스에 빌려준 나라가 독일이었는데 독일에서 그 얘기도 나왔었나 봐요. 하다못해 아크로폴리스라도 받아야 되지 않냐. 자, 그런 의미 뭐예요?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고 저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서 뭐 그리스인들이 다 반대는 한 건 맞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산자산도 쉽게 얘기하면 자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다만 우리가 어떤 숫자로 표시를 하기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상태표에는 인식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런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가만이 소유하고 있는 마지막에 특수한 자산은 천연자원이에요. 천연자원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그 공기, 그다음 삼면인 바다 속에 있는 어족자원, 땅 속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하자원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자산인가? 사실 이것도 자산이죠. 그렇죠? 왜 이게 자산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하거나 우리나라 영해나 영공을 침범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게 우리 자산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관여할 이유가 없지만은 당연히 우린 뭐예요? 그렇게 침범을 하면은 방어를 하고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 뭐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의 자산이고 결국은 그게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지금 세대가 공기를 이렇게 먹는데 공기를 너무 함부로 사용해요. 쉽게 얘기하면 오염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세대는 뭐예요? 그 공기를 사용을 하니까는 소비에서 없어지고 즉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문제는 우리 미래 세대가 봤을 땐 뭐예요? 그 공기를 다시 정상태로 돌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즉 지금 세대가 너무 많이 소비를 해버리면은 결국 우리 후손 세대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계속 다른 데 정책 사업에 쓸 돈을 공기를 사실은 정화시키는 이런 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연자원은 단순하게 뭐 물론 숫자로 딱 얼마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국가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함부로 소비를 하다가는 사실은 미래 세대한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라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는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국가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기업이 가지지 않는 또는 가질 수 없는 특수한 자산이 사회기반 시설이라던가 군사자산이라던가 저리의 융자금이라던가 유산자산이라던가 천연자원 같은 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국가의 재무제표에 또 계상되어 있는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국가의 특성의 마지막 파트인 부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채, 채무? 헷갈리지만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부채는 뭐예요? 전체 갚아야 되는 전반적으로 향후 미래 나가야 되는 돈을 전반적인 거 우리는 부채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금전적으로 당장 지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를 우리는 채무라고 했고 이건 이제 금융부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갚아야 될 의무는 없지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미래에 언젠가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돈을 그렇게 해서 설정하는 걸 우리 충당 부채라고 했고요. 우리 국가의 부채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1750조 정도 해당이 되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뭐냐면은 거기 연금 충당 부채, 로테이션 충당 부채 같은 충당 부채가 거의 뭐 1000조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550조 부분이 이제 우리 장기 차입 부채,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이제 우리 유동 부채도 154조, 여기에도 일정 부분 이제 차입 부채 성격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대충 우리나라 차입금 국채 같은 거 보면은 한 700조가 좀 700조 정도 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회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기업의 부채에 대한 정의하고요, 국가에서의 부채 정의가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부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 예상이 되는 현재 어떤 의무라는 게 이제 좀 어렵지만 이게 이제 보통 부채 얘기하는 정의인데 기업에서의 정의와 국가의 정의가 동일해요.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자산은 뭐라 그랬어요? 기업에서는 돈을 창출할 수 있으면 자산이라 그랬죠. 근데 국가는 정의가 조금 바뀝니다. 그건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경제적 효익이라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또 하나가 더 있었죠. 그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정의가 주기가 틀렸어요. 그런데 부채는 기업과 국가의 부채의 정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계적인 측면에 놓고 보면은 기업에서의 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이나 국가에서의 부채 회계 처리 방식이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뭐 집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은행 가가지고 나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돈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은행에서 어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쉽게 돈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신용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신용에 따른 돈 빌리는 건 약간 제한이에요. 그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진짜 큰 돈 빌리려고 그러면은 딱 은행에서 한마디 합니다. 뭐 갖고 오라 그래요? 그렇죠. 담보 갖고 오라 그래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너 이 돈 갚을 수 있어? 혹시라도 못 갚을 경우에는 네가 제출한 담보 내가 팔아가지고 그 돈 메꿀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가 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 부채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데 갚아야 될 게 많으면 당연히 파산이죠.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요, 자산보다 더 큰 부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회계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 잠식이 되면요, 언제든지 기업은 망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진 상황이 발생하고요. 저희가 회계사도 자본 잠식인 회사 가면요, 항상 걱정스러워요.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의미는 뭐냐면 기업은 부채를 일으키려면요, 재무구조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무구조라는 게 자산의 제약을 받는, 자산보다 큰 부채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처음서부터 이 돈을 빌렸었던 차입자고 상환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국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가 계속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이 부채가 훨씬 크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보면 미국 연방정부 한번 볼게요. 그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은요, 연방정부 보면요, 부채가 24조 달러예요. 24조 달러면 얼마죠?
대략 한 3경 정도 됩니다. 부채가 한 3경 정도 되는데 자산이 3.5조 달러입니다. 3.5조 달러면은 대략 4천조 정도 돼요. 자산이 4천조밖에 없는데 부채가 3경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 기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한 7배 정도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진작 미국 연방정부는 파산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연방정부가 망할까요?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미국 연방정부 망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망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국채, 거긴 본드라고 합니다. 본드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부채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요. 빌리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부는요. 자산을 제약 요건으로 해서 부채를 발생시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 능력을 담보로 해서 부채가 발생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지금 자산이 없지만 미래 세대가 세금 낼 거야. 너 그거 가지고 메꿀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요.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 일으킵니다. 사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 중에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은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큽니다.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니까. 자, 그게 일반 기업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정부이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이 특성이 뭐다? 돈 빌린 사람과 돈을 갚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미래 세대가 인구도 되게 많고 점점 늘어나고 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인구가 많고 점점 늘어나면 계속 번창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얘기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저출산 노령화 사회.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뭐냐면 미래 세대의 인구수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게 되면은 조세를 내는 경제적 인구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계속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 계층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담을 해야 되는 계층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 그 정책 펼칠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경제 계층은 줄어들고 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은 부채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자산이라는 제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마음 놓고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미래 세대가 점점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얼른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이끄는 정권, 즉 나라 이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돈을 쓰고 싶습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표가 생깁니다. 미래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내가 갚을 것도 아니잖아요. 돈 많이 쓰고 싶어요. 그렇게 쓰다 보면 항상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가 계속 부담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미래 세대도 세대가 많다 그러면 인구수 많아진다 그러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인구수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는요. 제약력도 없기 때문에 철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철학을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얘기하는 이슈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충당부채, 이 부분은 뭐 현재 부채를 잡고 있었는데 이 충당부채 규모가 제가 연금 충당부채 쪽도 얘기했지만은 그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 나가야 되는 부채가 지금 미래 나갈 부채를 다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속연수까지만 지금 잡혀 있는 거지 사실 앞으로 아무런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이 연금 충당부채는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부의 정책을 펼치는 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공공기관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가지고 차입을 일으킨 경우도 꽤 많아요. 우리가 얼른 보면 뭐 토지주택공사, LH 대 LH, 그다음에 한정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가스공사, 도로공사 이런 데 보면 대규모 이렇게 사회 기반 시설을 갖고 있거나 국민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부채가 상대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혹시라도 이런 공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보증을 섰던 정부도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가 그 부채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긴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는 그걸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건 이제 추가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국가회계 특성과 관련해 가지고 자산과 부채 측면에서 봤습니다. 자, 자산은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자산은 기업이나 국가나 다 동일하지만은 국가는 국가만이 소유한, 즉 기업이 가질 수 없거나 가지지 않는 그런 류의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공공 서비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이런 자산도 있고요. 어떤 정책적인 이유로 갖고 있는 자산도 있고 법적으로 국가가 그 자산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화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시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로 된 걸로 가치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이건 계속 보존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천연장 같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특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었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부채 측면에서는 사실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하지만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은 자산이라는 제약 요건 하에서 부채가 발생하지만 정부는 그 자산의 제약 요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국가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